많이 힘드시죠? 날씨도 덥고 이제 원서 접수도 하고 원서 접수를 하니까 시험이 딱 당장 다가왔다는 느낌이 훅 다가오죠. 지금 현재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학습하는 방법은 문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론을 정리한 후에 문제를 푸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를 푸는 의미가 없어요. 문제를 푸시고 이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 나는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부분은 내가 지금 아직은 미진하다는 뜻이니까 그 부분을 숙보기에서 확인하고 다시 정리하고, 그러니까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풀면서 문제 속에서 내가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찾아내고 그 부분들을 이론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그 문제, 틀린 문제를 조금 더 보고 싶다면 기출문제집을 가서 관련된 문제, 서너 문제를 계속해서 풀면서 문제에 대한 파악을 좀 더 심도 있게 정리해 두시는 것,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3번씩, 4번씩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틀리고 정말 내가 잘 모르겠다는 부분들은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버리세요. 버려야 합격합니다. 또 버리면 합격한다고 했더니 지나치게 많이 버리면 그건 또 문제인데 적당히 버리는 건 괜찮아요. 우리는 60점 받으면 합격하는 거죠. 그러면 40%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작합니다. 1번 문제. 토지의 특성은 어차피 반드시 출제될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의 특성은 기출문제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최근 10년치만 정리하면, 그러니까 지문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왔던 내용들만 알면 답은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만일 공급이 가능합니다라고 놓으면 용도의 다양성일 것이고요. 공급이 안 된다고 한 거니까 부정성입니다. 임대차 시장, 시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죠? 따라서 영속성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킨다, 부동성이죠. 네 번째,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뭐가 되죠? 개별성이 됩니다. 다음,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영속성이죠. 따라서 개별성에 관한 것을 물었으니까 리얼, 답은 3번 됩니다. 2번 문제, 수요 공급. 자, 이 문제들은 어쨌든 이 스타일의 문제는 반드시 만나요. 올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을 좀 다양한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많이 다뤄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쪽에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즉, 한 문제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들어갑시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서 첫 번째 키는 뭐라고요? 자, 대체제인데, 자, 그 전에 여기서는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되겠네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느냐,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느냐.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 그럼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가격이다, 그죠? 따라 첫 번째, 곡선 자체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표현이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가격이 없어야죠. 자, 가격이 있다 없다? 가격이 없죠. 즉,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격이라는 것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고, 여기는 대체재 가격이니까 일단은 O. 자, 그럼 일단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한번 결정해 봅시다. 첫 번째 키는 대체재. 대체재나 보완재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가격에 관한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격이 있다, 그죠? 그럼 어떻게 가자고요? 비례. 대체재는 비례한다. 무엇이? 가격과 수요가 비례한다. 그럼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는 감소. 감소니까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죠? 정확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문은 뭘 물어보는 문제죠? 탄력성과 임대 수입의 관계.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BB. 앞에 B는 비탄력, 뒤에 B는 비례. 무엇이 비례한다고요? 가격과 수입. 그래서 2번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는 탄력성을 먼저 결정하세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탄력적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비빈대가 반대가 됐네요.
반비례. 무엇이 반비례한다는 겁니까? 가격과 수입이 반비례. 가격이 인상되었으니까 수입은 감소한다 그래야죠.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면 그럼 지문에는 가격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럼 일단 가격이 없으니까 일단은 O. 두 번째, 금리가 상승하면 수요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죠. 감소하면 곡선은 좌측으로 가야죠. 좌하향. 자, 하향 상향은 기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수요이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으로,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것만요.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 수요량의 변화는, 이거는 답을 찾는데 아무런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4번,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면 지문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가격이 없어야 되는데 가격이 있죠. 해당 재화의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이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이 이동한답니다.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하려면 가격이 없으면 된다 그죠? 그럼 지문에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없으니까 일단은 O.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측인지 좌측인지 판단해 봅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답니다. 그럼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으면 보완제는 반비례, 비례. 보완제는 반비례. 대체제는 비례, 보완제는 반비례. 무엇이 반비례한다고요? 가격과 수요가.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는 어떻습니까? 반비례, 감소, 좌하향이라 그래야죠.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정책. 기업. 공공임대주택은 물어보는 게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요. 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뭘 물어보느냐.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단기와 장기의 임대료와 공급량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단기와 장기의 사회 전체 임대주택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밖에 안 물어봐요. 그것만 딱 정확하게 표 알고 있죠. 그 표만 딱 정리해 놓으면 되죠. 자, 그러면 기억으로 갑니다. 장기 사회 전체 공급량은 반드시 공급량하고, 즉 그 표를 기억해 봐요. 표 속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적 시장의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했죠. 그거와 꼭 연결해서 같이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단기에 민간 시장의 주택의 공급량은 어떻게 되죠? 단기는 일정이죠. 정부가 공급했는데 단기에 민간 시장의 공급량이 일정이라면, 단기라면 사회 전체 공급량은 증가하게 될 거고, 그죠? 반면에 장기라면 공급량이 감소했죠. 그러면 사회 전체 공급량은 일정하다 그래야죠. 높으면 변화 없고 낮으면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 부정적 변화. 부정적 변화니까 공급이 감소한다. 정확합니다. 틀린 걸 찾는 거네요. 그럼 기억이 틀린 거예요. 그럼 니은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디귿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 있고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지문 속에 나와 있어요. 자, 지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등록한 주택 건설업자가, 그러니까 민간이죠. 민간.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 나오죠. 건설한 주택이죠. 그죠? 매입한 주택이 아니라 건설한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 됩니다. 리얼로 갈까요? 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 탄력성과의 관계를 연결했네요. 자, 다시 한번 개념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파트를 벗어나면 어디에서나 탄력적이라는 말이 놓으면 많이 변한다는 뜻이고, 비탄력적이라는 말이 놓으면 조금만 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리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대요.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를 받은 입장에서 보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겠죠.
그럼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겠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 공급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유리하니까 공급량을 증가시키겠죠. 그럼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죠. 이게 법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수요 법칙, 이건 공급 법칙이죠. 예. 자, 가봅니다. 자, 다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와 공급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따져봅시다.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면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만약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면 가격은 많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세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결론은 보조를 받은 저소득자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고자 함인데, 오히려 가격을 상승케 만들면 그 혜택이 적어지거나 때로는 그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공급이 증가하는데 공급이 많이 증가하면 임대료는 많이 하락하겠죠. 자, 이 경우를 잘 봐요. 여기서 수요나 공급이나 마찬가지예요. 흰색의 경우와 노란색의 경우를 비교해 봐요. 노란색은 많이 변했죠. 그렇죠? 흰색은 조금밖에 안 변했죠. 그럼 노란색은 탄력적이라는 말이고, 주어진 흰색 조금밖에 변하지 않았으니까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본다면, 저소득층 무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적게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적게 올라가는 게 좋겠죠.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얘기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조금만 올라가니까요. 자, 두 번째, 공급은 보시죠.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료가 하락한다면 많이 하락하는 게 좋겠죠. 그럼 공급은 어떠할수록 임차인이 유리하다고요? 공급은 탄력적일수록. 자, 이 내용을 리얼에 그대로 대입하고 보세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혜택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임차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정확합니다. 따라서 틀린 걸 물어보는 거니까 틀린 것은 기역, 디귿 두 개. 답은 3번 됩니다. 3번 갑니다. 조세 경제적 효과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최근에 우리가 정규 수업할 때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전체를 보여드렸죠. 그 개념을 잘 좀 설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금은 어느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고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근데 주어진 조건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랍니다. 그럼 세금은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 거죠? 공급자가 100% 부담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가 100% 부담하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 가진 자가 세금을 100% 부담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작게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혀 전가되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100%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소비자에게는 전혀 전가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었대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 임대주택 수가 많아졌죠. 수요는 어떤 경우에 탄력성이 커진다고요? 선택의 폭이 클수록. 그러면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전체 주택 수가 많아졌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탄력성이 커진 거죠. 누구의 탄력성이 크다고요?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가 임차인이 탄력적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증가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워진다 그래야죠. 그럼 답은 2번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의미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이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같은 표현입니다. 조세의 목적은 세법상 조세의 1차적인 목적은 재원 확보죠. 부수적인 기능, 2차적 기능이 소득 재분배인데 개론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즉 재정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득 재분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금의 부과를 통해서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소득을 다시 한 번 더 분배하는 것. 그 결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원의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진 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따라 전제,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토지를 가진 자가 세금을 100%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는 아주 커진다는 내용입니다. 5번 지문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5번도 잘 정리하고요. 자, 4번의 답은 2번 됩니다. 5번 문제로 갑시다. 수익성 지수입니다. 할인율, TCF는 세 가지죠. 순영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인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순형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에서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네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수익성 지수는 기준이 1이죠.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건 따지지 말고요. 그냥 수익성 지수는 기준이 1, 순영가가 뜨면 기준이 뭐라고요? 0. 그러니까 0. 다음, 수익성 지수는 분모는 뭐죠? 분모는 투자한 금액. 분자는 뭐죠? 들어온 돈. 나간 돈분에 들어온 돈이죠.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라고 우리가 기억하지만 좀 더 편안하게 쓴다면 분모는 투자한 돈. 자, 분모는 투자한 돈, 분자는 들어온 돈이죠. 그러니까 뭘 나타내느냐? 수익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답은 2번 됩니다. 6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과정은 두 가지죠. 순영업소득에서 또는 세전현금수지에서. 자, 이 경우에 공통점을 먼저 보세요. 둘 다 대체충당금은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빼는데 각각의 차이점. 순영업소득에서는 이자를 차감하고 세전에서는 원금을 가산한다는 거죠. 따라서 세전에서는 원금을 더한다까지는 좋은데 이자 지급분을 차감하는 것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자 지급분을 차감하는 것은 세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영업소득에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1번 됩니다. 답은 1번 됩니다. 나머지는 보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7번 갑시다. 부채금융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자, 기업, 그러니까 기업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인데요. 그냥 시험 문제가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건 당연히 지분금융이죠. 근데 이렇게 쭉 이어질 때는 제일 마지막을 봐야죠. 주식이 나오는지 회사채가 나오는지. 이 사채입니다. 사채. 주식이든 사채든 주식이든 사채든 주식회사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건 채권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채는 다 회사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라는 말은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식, 하나는 사채.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법 공부할 때 부동산 투자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기억나죠? 얼마나 가능하다고요?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는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데 주식은 지분금융이고 사채는 부채금융이 되겠죠. 자, 여기는 주식, 여기도 펀드도 주식이죠. 그럼 디귿, MBB. 자, ABS 안에 MBS 안에 MPTS, MBB, MPTB, CM 공이 다 부채금융이죠. 부채금융, 사채니까 부채금융, 신탁이니까 부채금융, 신디케이터와 조인트벤처는 지분금융, ABS네요. 부채금융. 따라서 부채금융으로서 옳게 연결된 것은 답은 5번 됩니다. 8번 문제 역시 해마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출제 빈도 높은 것들만 정리한 겁니다. 출제 빈도도 높고 난이도도 높은 이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진 것들만 10문제씩 지금 계속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무슨 권리죠. 권리. 무형재산이죠. 무형자산. 그러니까 무형자산이라고 출제를 하든 아니면 무슨 재산권 이런 거예요. 그죠? 신용실황권, 권이 나오면 전부 다 수익환원법.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인데 공장재단은 개별, 평가, 합산 이렇게 기억했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적산법이 있었고요.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수익 분석법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물건별 평가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오로지 임대사례 비교법만 가능합니다. 자,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 이들에서 해체 처분가액이 정답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됩니까? 효용 가치가 없다 이래 넣어야죠. 자동차로서 효용 가치가 없으면 해체 처분가액이죠. 효용 가치가 없다고 했으니까 없다는 말이 없죠. 그럼 해체 처분가액이 답이 될 수 없죠. 자동차는 원칙이 뭐죠? 나머지는 원칙이 모두 다 원가법이지만 자동차는 사례가 워낙 많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상장, 주식인지 채권인지는 기억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상장 주식이거나 상장 채권이 되면, 즉 상장을 하는 순간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규모가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비상장 채권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익환원법.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공시지가입니다. 일단 동그라미 1번. 일단 이렇게 연결을 먼저 가능하셔야죠. 개별 공시지가 먼저 보고 시장군수구청장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요거 보고 난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에 빨리 개별자 붙은 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죠.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신축이죠. 자, 개별 공시지가. 지금 동그라미 1번 지문을 잘 보세요.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1번 지문은 공시대상 8개 중에서 표준자가 붙는 3가지에서는 이런 조문이 없어요. 그럼 전체 8개에서 표준자 붙는 3가지를 제외하면 5개 내용에서 1번 조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5개 중에서 개별 공시지가와 나머지 4가지를 분리시켜요. 그럼 개별 공시지가 이외의 나머지 4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건물도 같이 있죠. 근데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신축이 안 들어가요. 토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분할, 합병 이렇게 나와야죠. 분할, 합병이 일어났다면 원칙은 공시 기준일이 언제죠? 1월 1일이죠. 그러면 이제 1월 1일은 인정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되느냐? 1년을 반으로 딱 나누었죠. 6개월로 딱 나누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서 분할 합병이 발생했다면 공시 기준일은 언제가 된다고요? 7월 1일. 따라서 1번은 X, 신축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가봅시다. 동그라미 2번은 주택이다, 그죠? 주택과 관련된 내용들. 다음 동그라미 3번에서 키는 단독주택입니다. 여기에 공동주택이 들어가서 최근 10년 동안 5번 출제되었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이의신청이죠. 30일 이내. 다음 5번 표준으로 선정된 경우는 그 자체를 개별로 본다. 답은 1번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먼저 첫째 줄만 쭉 볼까요? 첫째 줄만. 우리가 개발 사업에 있어서 개발의 형태는 중요합니다. 개발의 형태는 중요한데, 자, 개발의 형태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게 공동입니다. 지주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토지 출자하고 한 사람은 개발비를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주 공동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 지주 공동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토지 개발 신탁하고 등가 교환이에요. 그러면 토지 개발 신탁과 등가 교환의 공통점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출자하고 개발업자는 개발비를 부담한다라고 지문 처음에 나와요. 그러면 내용을 봅시다.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해서 건축을 한다. 여기까지는 토지 개발 신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가 교환과 대물 교환 방식은 같은 얘기입니다.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토지 개발 신탁은 개발이 끝난 후에 완성된 건물을 매매를 하든 임대를 해서 발생한 수익금, 이익을 두 사람이 나누는 거고요. 대물 교환 방식이라는 것, 즉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건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포인트가 나오죠. 완성된 건물을 각자가 출자한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갖는 방식. 그래서 등가 교환 또는 대물 교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답은 5번 됩니다.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험 치는 그날까지 앞으로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